자, 주제통합 13강 그 대중과 그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부분에 보시면 자,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 이데올로기론을 자,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시하여 대중문화를 분석하는 기초를 제시했습니다. 자,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 사회의 물질적 힘을 지배하는 계급은 사회의 정신적 힘도 지배한다. 자, 중요한 게 결국 뭐야? 물질적 힘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결국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을 소유한 자가 결국 정신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적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다수인 대중의 사상은 물질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의 사상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주된 관념들의 체제인 이데올로기가 자, 이념이나 이 사상이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본질적인 관계를 숨기고 왜곡한다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는요 보이지 않게 뭐가 지배와 피지배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은연중에 숨겨놓고 이것을 그냥 물질적인 이런 것만 관계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결국 가진 자가 물질적으로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면 대중문화는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유포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야? 자,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수단, 매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입장을 바탕으로 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것과 같이 문화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고 봐요? 상품화되었다는 문화 산업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 산업론. 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따르면 문화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표현하거나 아름다운 삶의 이상을 제시하거나 자, 인간의 개성, 상상력은 필요 없어요. 자, 바로 이 문화 산물들은 단지 소비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소비 상품이면서 동시에 오락거리로 보는 게 바로 이 문화 내지 문화의 산물들은 자, 하나의 소비 상품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오락거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비인간적인 삶과 참기 어려운 착취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또 그런 마취적 기능까지 한다고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이런 문화 산업은 자, 바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사람들을 멍청한 수동적 관조자로 만들어 버렸대요. 이거 너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되는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뒷부분에 그 문제로 지금 접근이 되겠지만, 자, 여기 있는 대중이라는 거는, 여기는 문화 대중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는만은 않아요. 자기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도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도외시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배제시켜놨어요. 자, 밑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들은 이데올로기나 대중문화를 너무 획일적인 것으로 간주를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즉 이데올로기가 아무런 모순도 없이 지배계급의 이익과 결합이 되어 일방적으로 전파가 되고 자, 대중문화 역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고 봐서 이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나 저항적 대중문화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현실에서는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 피지배계급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념적이나 사상을 이렇게 형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한계점이 된다는 거죠. 자, 한편 안토니오 이 그람시는 이 마르크스의 입장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대중문화의 개념에 대해 새롭게 사고하는 바로 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자, 헤게모니는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이 자신들만의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서 광범위한 대중들의 뭘 받아야 돼? 자, 지지를 받아야 되고 자, 동의를 획득하고 유기적인 집단 의지를 만들어낼 때 달성되는 바로 이 지도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쪽으로 이걸 이끌어주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이런 추세 그런 모든 힘들이 다 바로 이 헤게모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으로 정신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위에 여기 있는 이거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뭐만 봤어요? 자, 물질적인 것만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질과 정신적인 힘을 같이 봤네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람시에 따르면 어떤 사회나 집단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 물질적인 어떤 힘만을 장악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적 힘만을 여기서 장악해서는 안 되고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람시는 이때 수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배계층이 효과적으로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자,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힘이나 추세 이런 것들을 이 지배 집단이 이걸 잘 어떻게 하는 거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에 따르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 문화는 필연적으로 대립적인 문화를 포괄할 수밖에 없으며 자, 분명히 뭐가 생긴다고요? 대립적인 문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자, 합치면 또 순수하게 지배적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대중문화는 단순한 지배의 도구라기보다는 자,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자, 투쟁의 장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계속 싸우는 거야. 자, 바로 주도적인 어떤 하나의 이념이나 이런 것과 이데올로기와 또 하나의 어떤 문화가 서로 계속 충돌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기 있는 지금 그것을 위에 있는 어떤 지배 계급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쪽 하나의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지를 받거나 동의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 자, 여기 남은 단에 가시면 이번에 존 피스크입니다. 이 마르크스, 프랑크 학파 또 그람시 등의 기존 이론들이 대중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한계를 지적합니다. 자, 똑같네요. 지금 분명히 위에 있는 마르크스, 프랑크트 학파와 다르게 그람시는 좀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했어요. 정신적인 면도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존 피스크는 또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 뭐냐? 문화는 결국 대중의 문화는 대중이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결론도. 자, 보시면 그는 대중문화가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되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중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네요. 대중이 바로 주체가 되는 거죠. 대중문화의 주체가 되는 거고 만약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이라거나 대중문화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대중은 그것을 수용하는 데서 그다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대중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에 따르면 이 대중문화는 자, 대중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여 다양한 의미를 산출해낼 수 있는 열린 의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중들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의해서 결국 하나의 어떤 문화가 산출이 되는 거죠. 자, 피스크는 지배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중문화의 사례로 바로 이 대중의 어떤 쇼핑 행위를 여기다 들고 있네요. 구체적인 어떤 이런 상황으로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사지도 않으면서 백화점에 가서 뭐 합니까? 아이 쇼핑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만날 때 일부러 어디서 만나요? 우리 어디 백화점 앞에서 볼까? 뭐 이런 것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들은 상품을 사지도 않으면서 백화점을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기도 해요. 요새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갈 수 있는데 가장 시원한 곳이 바로 이 백화점 또는 어떤 공공 건물, 은행. 요새 그것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자, 이런 거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돈이 없어도 백화점 안을 어슬렁거리며 자신들의 시간을 즐깁니다. 여러분들 거의 모습이네요. 이들은 때때로 번화한 상점들이 있는 거리를 자신들의 만남의 장소나 패션 연출을 통한 자기 전시의 공간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상품 진열장 앞이나 출구 입구에서 물이 져 있으면서 다른 고객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이처럼 대중은 소비 자본주의 체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화점이나 상점을 자신들의 편이나 무엇에 따라서 이해 관계에 맞게 변형을 시키네요. 자,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동적 문화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문화 대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피스크는
대중문화는 제공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힘에 복종하지 않는 약자의 바로 뭐를 창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피스크의 견해에 따르면 대중은 동질적인 집단에 속하지가 않아요. 자, 대중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처럼 학생도 있겠지만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엄마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속에 각 개인들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 속을 자유롭게 떠돌 수 있는 바로 유목민적 주체들입니다. 유목민이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풀밭, 이 옥초지를 다니면서 양이나 양떼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이런 것처럼 이것은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동적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자, 따라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이분법적 의식이 대중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실천을 규정하는 결정 요인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중은 자, 이런 문화 자원들로부터 각자의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과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즉, 대중문화의 창조성은 문화 자원들의 생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이용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산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는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상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문화산업 쪽이 아닌 이것은 바로 대중 자체를 주체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피스케의 견해는 대중적 쾌락이나 대중문화의 가치는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반면에 자, 여기서 한계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생산 체계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문화산업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놔버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중 자체가 문화산업의 산물일 수도 있고 대중의 선호 역시 대중문화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간과했다는 자, 이것도 한계점이 되겠죠. 자,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 상호적 작용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대중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건데 너무나 양쪽 극단에 있는 입장에서만 지금 접근을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 마칩니다.